때는 조선 인조 시절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아늑한 청송마을.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빽빽한 이곳에 김민준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선 그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정직했습니다. 평생을 나무만 해온 그의 손은 옹이 박힌 나무 껍질처럼 단단했죠. 그는 여느 나무꾼과 달리 특별한 재주를 가졌는데 도끼질 한 번에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뜨리는 신기를 지녔습니다. 그가 벤 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여 서울의 이름난 목수들이 값을 2배로 쳐주며 사갔습니다. 낙엽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날 민준이 지게에 참나무를 가득 지고 마을로 내려오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김 서방님 내려오시네. 저 지게에 쌓은 나무 좀 보게. 저걸 지고도 허리 한 번 안 굽히시니 필시 산신령이 힘을 주셨을게야. 힘만 좋으신가요? 나무 고르는 눈은 더 대단하시죠. 옹이 하나 없는 최상급 나무만 쏙쏙 골라오시니 서울 목수들이 줄을 선다잖아요. 칭찬을 들은 민주는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 별 말씀들을. 다 산신령님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이지요. 제가 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벨 때마다 반드시 그 밑동에 동전 한 입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저 산에 대한 예애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특별히 공들여 벤 홍송 통나무 5개를 지게에 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달 내내 산속을 헤매며 찾아낸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서울의 목재시장은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단골인 윤서방을 찾아갔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윤서방, 이번에도 아주 좋은 놈으로 가져왔네. 이걸로 대들보를 만들면 1000년은 갈 걸세.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지금은 받을 수가 없겠어. 궁궐 공사가 중단되면서 목재값이 폭락했네. 게다가 북쪽에서 싼 나무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나무는 내가 꼬박 한 달을 산에서 먹고 자며 찾아낸 것인데. 나도 자네 나무가 최고인 건 알지만 지금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예전 값의 절반도 쳐주기 어렵겠어. 결국 민주는 한 달간의 노고를 헐갑에 넘겨야 했습니다. 텅 빈 지게만큼이나 마음도 허탈해진 그는 시장 골목의 작은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에휴, 이 돈으로는 올겨울 나기도 빠듯하겠구나. 하필이면 이럴 때 운수도 사나운 날이군.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이라도 주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인이 주막 문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지만 곳곳이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곱게 신었을 꽃이는 간데 없이 맨발은 상처투성이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행세야. 당장 썩어지지 못해. 손님들 다 떨어지겠네. 여인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지만 주모는 빗자루로 그 손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모. 잠깐만. 민준은 주모를 가로막고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보시오. 괜찮으시오.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난초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민주는 말없이 주막으로 들어가 자신이 마시려던 물그릇을 들고 나와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오. 값은 내가 치르겠소. 아이고, 김서방은 오지랖도 넓으시네. 저런 사람 잘못 도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주모는 투덜거리면서도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여인은 밥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먹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드시오. 급하게 먹다 체하겠소. 민주는 여인을 주막 안쪽 자리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헤매시는 것이 보아하니 평범한 분은 아니신 듯한데.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중입니다. 도망이라니. 누구에게서 말이오?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제발 춘천이라면 여기서 꼬박 사흘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인데. 그 몸으로 어찌 가시려고. 여인의 눈빛에는 살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길에서 객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춘천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여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생면부지인 저를 어찌 믿고. 어차피 나도 강원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가는 길에 말동무나 하면 좋지. 자, 어서 기운 차리시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춘천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여인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혀 남장을 시키고 빈지게를 지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 나무꾼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당신을 쫓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그러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포졸 셋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개 있거라.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나으리. 저희는 강원도에서 온 나무꾼입니다. 춘천에 볼 일이 있어 가는 중입니다. 나무꾼이라. 옆에 있는 자는 누구냐? 포졸이 날카로운 눈으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두루마기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에 병이 있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수상하구나. 고개를 들어보아라. 포졸이 말에서 내려 여인에게 다가오자 민주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도망친 죄인을 찾고 있다. 혹 길에서 수상한 여인을 본 적은 없느냐? 여인이라니.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산길로만 다녀서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다. 포졸은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색을 보니 그저 비렁뱅이 나무꾼들이로군. 좋다. 어서 가보거라. 포졸들이 사라지자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소. 어서 일어서시오. 저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큰 길 대신 산길로 가야겠소. 하지만 해가 저문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내 뒤에 바짝부터 꼼짝 말고 계시오. 민주는 지게에 꽂아두었던 손도끼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를 베며 그의 손처럼 익숙해진 도끼날이 달빛에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민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민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취!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는 정확히 늑대의 앞다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늑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자 다른 늑대들도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썩 물러서라. 이놈들. 민주는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도끼를 든 채 뜬 눈으로 여인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지키는 그 넓은 등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춘천이 지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하나뿐인 다리가 위태롭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이틀은 좋게 더 걸릴 텐데. 위험하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없겠소. 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건너볼 테니 괜찮으면 그때 따라오시오. 민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여인이 뒤따라 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기둥이 부러지며 여인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깍!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거센 물살 속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민준이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어서요. 안 돼. 절대 못 놓소. 민준은 이를 악물고 여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팔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반동으로 그의 등에 있던 지게가 끈이 끊어지며 강물 속으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게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연장과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작은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괜찮소.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어째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리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민준은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적 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소. 그때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나를 구해주셨지. 그 스님이 말씀하시더군. 사람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 법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이오.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양주 목사의 아내 서연이라 합니다. 남편께서 역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저는 겨우 도망쳐 춘천에 계신 오라버니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이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려. 내일이면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두 사람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가리킨 곳은 절충장군 이진형이라는 문패가 걸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만 가보겠소. 어서 오라버니를 만나시오. 은인께서는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고향까지 가려면 아직도 길이 머니. 그 말에 서연은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는 제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셨습니다. 포졸들에게서, 늑대에게서, 그리고 거센 강물에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은인의 한자라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강원도 청송마을에 사는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나무꾼이오.
그럼 부디 남편분의 억울함이 꼭 풀리기를 바라겠소. 민주는 손을 흔들며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군.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으니 산신령님께서 노하시진 않겠지. 허.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청송마을에서 나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묵묵히 다시 일했고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께서 경복궁에 새로운 전각을 짓는데 대들보로 쓸 최상급 금강송을 구해오라는 어명이었습니다. 나무를 구해온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강송이라니 하늘의 별따기지. 그것도 대들보로 쓸 만큼 크고 곧은 나무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깊은 산속에서 발견하고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 참아뵈지 못했던 완벽한 금강송 한 그루가 있다는 것을. 그 나무라면 임금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 나무를 세상에 내보일 때가 되었구나. 민주는 결심을 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 장엄하게 솟은 금강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고 품에서 은전 하나를 꺼내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의 오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내 이놈. 감히 어명으로 봉해진 나무에 손을 대려 하느냐. 관복을 입은 관리와 군졸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쌌습니다. 아니, 저는 이 나무를 조정에 바치려고. 시끄럽다. 나라의 보물을 훔쳐 팔아먹으려 한 도적놈이로구나.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민주는 억울하게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산은 춘천 관할이었고 그는 2년 전 서연을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춘천에 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휴, 좋은 일을 하려다 도리어 도둑으로 몰렸구나. 내 어찌 이 억울함을 증명한단 말인가. 며칠 후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증거가 없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다음 날 아침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 나오너라. 높으신 분께서 너를 보자 하신다. 그가 끌려간 곳은 관아의 사랑채였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절충장군의 관복을 입은 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혁 장군이었습니다. 네가 청송마을의 김민준이냐? 예, 장군. 그렇습니다만.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민준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옆방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운 비단 옷에 화사한 얼굴을 한 기품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어르신. 나는 절충장군 이진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이지. 2년 전 내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바로 그 누이 동생 말이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라버니를 만났고 오라버니께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남편께서는 복권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남편께서는 한양에서 형조판서로 계십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조판서라면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최고위직이 아니던가? 우리는 늘 내 소식을 기다려왔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말이다. 그런데 마침 내가 이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조사해보니 내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너는 나무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에 바치려 했던 것이야. 자, 고개를 들어라. 너는 무죄다. 며칠 후 민주는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20년간 금강송을 지켜온 나무꾼 김민준이더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나무를 아끼고 산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도다.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금강송을 찾은 공로로 은자 100냥을 하사하고 너를 궁궐의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감독관으로 임명하노라. 평범한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형조판서 최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인의 아내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입니다. 형조판서는 품에서 낡은 은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은전을 보니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20년 전,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가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 나무꾼이 나타나 노잣돈이라며 쥐어준 바로 그 은전입니다. 그 나무꾼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은전을 부적처럼 간직한 덕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지요. 민주는 그제야 아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의 작은 선행이, 그리고 2년 전에 목숨을 건 선행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강동석은 산림감독관으로서 조선 팔도를 누비며 귀한 나무들을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는 고향 청송마을의 산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오래전 동전을 묻었던 자리마다 건강한 어린 묘목들이 자라나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신령께서 다 받아주셨구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무 앞에 절을 할 때 형조판서 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산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까지 바꾸어 놓았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노래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옛말처럼 나무의 값을 치르던 정직한 나무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인조 시절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아늑한 청송마을.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빽빽한 이곳에 김민준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선 그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정직했습니다. 평생을 나무만 해온 그의 손은 옹이 박힌 나무 껍질처럼 단단했죠. 그는 여느 나무꾼과 달리 특별한 재주를 가졌는데 도끼질 한 번에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뜨리는 신기를 지녔습니다. 그가 벤 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여 서울에 이름난 목수들이 값을 2배로 쳐주며 사갔습니다. 낙엽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날 민준이 지게에 참나무를 가득 지고 마을로 내려오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김서방님 내려오시네. 저 지게에 쌓은 나무 좀 보게. 저걸 지고도 허리 한 번 안 굽히시니 필시 산신령이 힘을 주셨을게야. 힘만 좋으신가요? 나무 고르는 눈은 더 대단하시죠. 옹이 하나 없는 최상급 나무만 쏙쏙 골라오시니 서울 목수들이 줄을 선다잖아요. 칭찬을 들은 민주는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 별 말씀들을. 다 산신령님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이지요. 제가 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벨 때마다 반드시 그 밑동에 동전 한 입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저 산에 대한 예애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특별히 공들여 벤 홍송 통나무 5개를 지게에 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달 내내 산속을 헤매며 찾아낸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서울의 목재시장은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단골인 윤서방을 찾아갔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윤서방, 이번에도 아주 좋은 놈으로 가져왔네. 이걸로 대들보를 만들면 천년은 갈 걸세.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지금은 받을 수가 없겠어. 궁궐 공사가 중단되면서 목재값이 폭락했네. 게다가 북쪽에서 싼 나무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나무는 내가 꼬박 한 달을 산에서 먹고 자며 찾아낸 것인데. 나도 자네 나무가 최고인 건 알지만 지금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예전 값의 절반도 쳐주기 어렵겠어. 결국 민주는 한 달간의 노고를 헐갑에 넘겨야 했습니다. 텅 빈 지게만큼이나 마음도 허탈해진 그는 시장 골목의 작은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에휴, 이 돈으로는 올겨울 나기도 빠듯하겠구나. 하필이면 이럴 때 운수도 사나운 날이군.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이라도 주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인이 주막 문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지만 곳곳이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곱게 신었을 꽃이는 간데없이 맨발은 상처투성이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행세야. 당장 썩어지지 못해. 손님들 다 떨어지겠네. 여인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지만 주모는 빗자루로 그 손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모. 잠깐만. 민준은 주모를 가로막고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보시오. 괜찮으시오.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난초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민주는 말없이 주막으로 들어가 자신이 마시려던 물그릇을 들고 나와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오. 값은 내가 치르겠소. 아이고, 김서방은 오지랖도 넓으시네. 저런 사람 잘못 도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주모는 투덜거리면서도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여인은 밥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먹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드시오. 급하게 먹다 체하겠소. 민주는 여인을 주막 안쪽 자리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헤매시는 것이 보아하니 평범한 분은 아니신 듯한데.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중입니다. 도망이라니. 누구에게서 말이오?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제발, 춘천이라면 여기서 꼬박 사흘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인데. 그 몸으로 어찌 가시려고. 여인의 눈빛에는 살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길에서 객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춘천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여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생면부지인 저를 어찌 믿고 어차피 나도 강원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가는 길에 말동무나 하면 좋지. 자, 어서 기운 차리시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춘천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여인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혀 남장을 시키고 빈지게를 지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 나무꾼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당신을 쫓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그러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포졸 셋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개 있거라.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나으리. 저희는 강원도에서 온 나무꾼입니다. 춘천에 볼 일이 있어 가는 중입니다. 나무꾼이라. 옆에 있는 자는 누구냐? 포졸이 날카로운 눈으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두루마기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에 병이 있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수상하구나. 고개를 들어보아라. 포졸이 말에서 내려 여인에게 다가오자 민주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도망친 죄인을 찾고 있다. 혹 길에서 수상한 여인을 본 적은 없느냐? 여인이라니.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산길로만 다녀서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다. 포졸은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색을 보니 그저 비렁뱅이 나무꾼들이로군. 좋다. 어서 가보거라. 포졸들이 사라지자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소. 어서 일어서시오. 저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큰 길 대신 산길로 가야겠소. 하지만 해가 저문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내 뒤에 바짝부터 꼼짝 말고 계시오. 민주는 지게에 꽂아두었던 손도끼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를 베며 그의 손처럼 익숙해진 도끼날이 달빛에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민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민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쉬!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는 정확히 늑대의 앞다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늑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자 다른 늑대들도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썩 물러서라. 이놈들. 민주는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도끼를 든 채 뜬 눈으로 여인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지키는 그 넓은 등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춘천이 지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하나뿐인 다리가 위태롭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이틀은 좋게 더 걸릴 텐데. 위험하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없겠소. 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건너볼 테니 괜찮으면 그때 따라오시오. 민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여인이 뒤따라 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기둥이 부러지며 여인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깍!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거센 물살 속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민준이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어서요. 안 돼.
절대 못 놓소. 민주는 이를 악물고 여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팔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반동으로 그의 등에 있던 지게가 끈이 끊어지며 강물 속으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게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연장과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작은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괜찮소.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어째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리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민주는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적 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소. 그때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나를 구해주셨지. 그 스님이 말씀하시더군. 사람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 법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이오.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양주 목사의 아내 서연이라 합니다. 남편께서 역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저는 겨우 도망쳐 춘천에 계신 오라버니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이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려. 내일이면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두 사람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가리킨 곳은 절충장군 이진형이라는 문패가 걸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만 가보겠소. 어서 오라버니를 만나시오. 은인께서는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고향까지 가려면 아직도 길이 머니. 그 말에 서연은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는 제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셨습니다. 포졸들에게서, 늑대에게서, 그리고 거센 강물에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은인의 한자라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강원도 청송마을에 사는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나무꾼이오. 그럼 부디 남편분의 억울함이 꼭 풀리기를 바라겠소. 민준은 손을 흔들며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군.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으니 산신령님께서 노하시진 않겠지.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청송마을에서 나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묵묵히 다시 일했고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께서 경복궁에 새로운 전각을 짓는데 대들보로 쓸 최상급 금강송을 구해오라는 어명이었습니다. 나무를 구해온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강송이라니 하늘의 별따기지. 그것도 대들보로 쓸 만큼 크고 곧은 나무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깊은 산속에서 발견하고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 참아뵈지 못했던 완벽한 금강송 한 그루가 있다는 것을. 그 나무라면 임금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 나무를 세상에 내보일 때가 되었구나. 민주는 결심을 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 장엄하게 솟은 금강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고 품에서 은전 하나를 꺼내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의 오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내 이놈. 감히 엄형으로 봉해진 나무에 손을 대려 하느냐. 관복을 입은 관리와 군졸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쌌습니다. 아니, 저는 이 나무를 조정에 바치려고. 시끄럽다. 나라의 보물을 훔쳐 팔아먹으려 한 도적놈이로구나.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민주는 억울하게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산은 춘천 관할이었고 그는 2년 전 서연을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춘천에 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휴, 좋은 일을 하려다 도리어 도둑으로 몰렸구나. 내 어찌 이 억울함을 증명한단 말인가. 며칠 후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증거가 없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다음 날 아침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 나오너라. 높으신 분께서 너를 보자 하신다. 그가 끌려간 곳은 관아의 사랑채였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절충장군의 관복을 입은 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혁 장군이었습니다. 네가 청송마을의 김민준이냐? 예, 장군. 그렇습니다만.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민준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옆방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운 비단 옷에 화사한 얼굴을 한 기품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어르신. 나는 절충장군 이진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이지. 2년 전 내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바로 그 누이 동생 말이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라버니를 만났고 오라버니께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남편께서는 복권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남편께서는 한양에서 형조판서로 계십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조판서라면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최고위직이 아니던가? 우리는 늘 내 소식을 기다려왔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말이다. 그런데 마침 내가 이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조사해보니 내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너는 나무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에 바치려 했던 것이야. 자, 고개를 들어라. 너는 무죄다. 며칠 후 민주는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20년간 금강송을 지켜온 나무꾼 김민준이더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나무를 아끼고 산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도다.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금강송을 찾은 공로로 은자 100냥을 하사하고 너를 궁궐의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감독관으로 임명하노라. 평범한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형조판서 최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인의 아내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입니다. 형조판서는 품에서 낡은 은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은전을 보니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20년 전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가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 나무꾼이 나타나 노잣돈이라며 쥐어준 바로 그 은전입니다. 그 나무꾼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은전을 부적처럼 간직한 덕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지요. 민주는 그제야 아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의 작은 선행이, 그리고 2년 전에 목숨을 건 선행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강동석은 산림감독관으로서 조선 팔도를 누비며 귀한 나무들을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는 고향 청송마을의 산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오래전 동전을 묻었던 자리마다 건강한 어린 묘목들이 자라나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신령께서 다 받아주셨구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무 앞에 절을 할 때 형조판서 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산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까지 바꾸어 놓았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노래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옛말처럼 나무에 값을 치르던 정직한 나무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인조 시절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아늑한 청송마을.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빽빽한 이곳에 김민준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선 그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정직했습니다. 평생을 나무만 해온 그의 손은 옹이 박힌 나무 껍질처럼 단단했죠. 그는 여느 나무꾼과 달리 특별한 재주를 가졌는데 도끼질 한 번에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뜨리는 신기를 지녔습니다. 그가 벤 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여 서울의 이름난 목수들이 값을 2배로 쳐주며 사갔습니다. 낙엽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날 민준이 지게에 참나무를 가득 지고 마을로 내려오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김서방님 내려오시네. 저 지게에 쌓은 나무 좀 보게. 저걸 지고도 허리 한 번 안 굽히시니 필시 산신령이 힘을 주셨을게야. 힘만 좋으신가요? 나무 고르는 눈은 더 대단하시죠. 옹이 하나 없는 최상급 나무만 쏙쏙 골라오시니 서울 목수들이 줄을 선다잖아요. 칭찬을 들은 민주는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 별 말씀들을. 다 산신령님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이지요. 제가 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벨 때마다 반드시 그 밑동에 동전 한 입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저 산에 대한 예애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특별히 공들여 벤 홍송 통나무 5개를 지게에 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달 내내 산속을 헤매며 찾아낸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서울의 목재시장은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단골인 윤서방을 찾아갔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윤서방, 이번에도 아주 좋은 놈으로 가져왔네. 이걸로 대들보를 만들면 1000년은 갈 걸세.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지금은 받을 수가 없겠어. 궁궐 공사가 중단되면서 목재값이 폭락했네. 게다가 북쪽에서 싼 나무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나무는 내가 꼬박 한 달을 산에서 먹고 자며 찾아낸 것인데. 나도 자네 나무가 최고인 건 알지만 지금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예전 값의 절반도 쳐주기 어렵겠어. 결국 민주는 한 달간의 노고를 헐갑에 넘겨야 했습니다. 텅 빈 지게만큼이나 마음도 허탈해진 그는 시장 골목의 작은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에휴, 이 돈으로는 올겨울 나기도 빠듯하겠구나. 하필이면 이럴 때 운수도 사나운 날이군.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이라도 주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인이 주막 문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지만 곳곳이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곱게 신었을 꽃신은 간데없이 맨발은 상처투성이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행세야. 당장 썩어지지 못해. 손님들 다 떨어지겠네. 여인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지만 주모는 빗자루로 그 손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모. 잠깐만. 민준은 주모를 가로막고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보시오. 괜찮으시오.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난초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민주는 말없이 주막으로 들어가 자신이 마시려던 물그릇을 들고 나와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오. 값은 내가 치르겠소. 아이고, 김서방은 오지랖도 넓으시네. 저런 사람 잘못 도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주모는 투덜거리면서도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여인은 밥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먹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드시오. 급하게 먹다 체하겠소. 민주는 여인을 주막 안쪽 자리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헤매시는 것이 보아하니 평범한 분은 아니신 듯한데.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중입니다. 도망이라니. 누구에게서 말이오?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제발 춘천이라면 여기서 꼬박 사흘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인데. 그 몸으로 어찌 가시려고. 여인의 눈빛에는 살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길에서 객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춘천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여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생면부지인 저를 어찌 믿고. 어차피 나도 강원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가는 길에 말동무나 하면 좋지. 자, 어서 기운 차리시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춘천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여인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혀 남장을 시키고 빈지게를 지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 나무꾼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당신을 쫓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그러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포졸 셋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개 있거라.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나으리. 저희는 강원도에서 온 나무꾼입니다. 춘천에 볼 일이 있어 가는 중입니다. 나무꾼이라. 옆에 있는 자는 누구냐? 포졸이 날카로운 눈으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두루마기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에 병이 있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수상하구나. 고개를 들어보아라. 포졸이 말에서 내려 여인에게 다가오자 민주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도망친 죄인을 찾고 있다. 혹 길에서 수상한 여인을 본 적은 없느냐? 여인이라니.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산길로만 다녀서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다. 포졸은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색을 보니 그저 비렁뱅이 나무꾼들이로군. 좋다. 어서 가보거라. 포졸들이 사라지자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소. 어서 일어서시오. 저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큰 길 대신 산길로 가야겠소. 하지만 해가 저문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내 뒤에 바짝부터 꼼짝 말고 계시오. 민주는 지게에 꽂아두었던 손도끼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를 베며 그의 손처럼 익숙해진 도끼날이 달빛에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민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민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취!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는 정확히 늑대의 앞다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늑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자 다른 늑대들도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썩 물러서라. 이놈들. 민주는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도끼를 든 채 뜬 눈으로 여인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지키는 그 넓은 등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춘천이 지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하나뿐인 다리가 위태롭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이틀은 좋게 더 걸릴 텐데. 위험하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없겠소. 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건너볼 테니 괜찮으면 그때 따라오시오. 민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여인이 뒤따라 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기둥이 부러지며 여인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깍!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거센 물살 속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민준이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어서요. 안 돼. 절대 못 놓소. 민준은 이를 악물고 여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팔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반동으로 그의 등에 있던 지게가 끈이 끊어지며 강물 속으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게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연장과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작은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괜찮소.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어째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리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민준은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적 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소. 그때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나를 구해주셨지. 그 스님이 말씀하시더군. 사람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 법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이오.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양주 목사의 아내 서연이라 합니다. 남편께서 역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저는 겨우 도망쳐 춘천에 계신 오라버니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이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려. 내일이면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두 사람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